니체에 따르면 이 노예도덕은 다른 말로 고귀하지 못한 가치평가 방식이죠. 이전에 좋음이었던 이 강력함과 우월함은 이제 악으로 전환되고, 무력해서 무해하며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이 나쁨은 비로소 선이자 새로운 좋음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얌체 독서 인문철학 도덕의 계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 선과 악이라는 가치 판단의 기원을 추적한 니체의 도덕의 계보 도입부를 살펴봤는데요. 니체는 이 선악의 기원을 인류 역사로부터 도출해내는 일명 계보학을 활용하고 있죠. 그는 선악의 구도를 만들어낸 자들은 주인을 증오하는 노예들이라며 일명 노예도덕, 즉 고귀하지 못한 가치평가 방식을 발견해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노예도덕이 오랜 역사에 걸쳐 어떻게 승리를 일으켜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귀족적 인간은 이 좋은이라는 기본 개념을 우선 자기 자신에게서 자발적으로 생각해내어 거기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위하여 이 나쁜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귀족적 기원의 이 나쁜과 한없는 증오의 도가니 속에서 생겨난 저 나쁜을 대비해보면 전제가 하나의 부산물이며 지엽적인 것이며 보색임에 반해서 후자는 원형이며 시원이며 노예도덕의 구상에 있어서 특징적인 행위이다. 비록 외견상으로는 좋음이라는 동일 개념에 서로 대치되는 두 개의 단어이지만 사실상 이 나쁨과 저 나쁨은 얼마나 판이한 것인가. 더군다나 그 좋음이란 개념은 실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원한의 도덕의 의미에서는 이 나쁨으로 취급되는 것은 대체 누구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그 나쁜 자는 바로 귀족 도덕에 있어서의 좋은 사람, 즉 고귀한 자, 강력한 자, 지배자이다. 다만 이러한 자가 원한의 도끼서린 눈초리에 의해서 변색되고 반대로 해석되고 관찰된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면 쉬울 것 같아요. 고지대의 대저택에 사는 부자들은 반지하에 사는 도시 빈민들에게 소위 지하철 냄새가 난다면서 코를 찡그리고 피하죠. 이처럼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을 경멸적인 태도로 하대하지만 그런 태도는 매우 일시적이고 가벼울 뿐이에요. 이처럼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에 대해서 결코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법이 없죠. 반면 못 가진 자, 즉 니체의 구분에 따른 노예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 즉 주인에게 받은 하대의 기억을 결코 잊지 못해요. 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품는 이 적개심은 격정에 불타서 점점 커지며 증오와 복수심은 더욱 집요해지죠. 노예들은 과하다시피 주인에게 집착해요. 기생충의 부자들이 파티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즐기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늘 꿈만 꾸고 상상만 하죠.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는 반지하방에서 벗어나는 상상, 자신을 무시한 부자들에게 통렬하게 복수하는 상상, 돈을 많이 벌어 떼부자가 돼서 이런 대저택을 매입하는 상상 등등. 빈자들은 현재를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능력은 안 되고 현실은 늘 시궁창이니까요. 그럴수록 빈자들은 부럽고도 얄미운 이 가진 자들에 대한 원한에 에너지를 더더욱 쏟아부으며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니체가 노예도덕을 비판하는 지점이에요. 이 노예도덕의 핵심 동력인 원한은 이처럼 노예의 관심을 현실 혹은 미래로 지향하게 하기보다는 현실로부터 이탈시키기 때문에 삶의 의욕과 성취 동기 그리고 창의력을 저하시키면서 삶의 가치를 더더욱 떨어뜨린다는 거죠. 니체는 원한을 품은 노예에 대해서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지하실의 설치 동물들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복수와 증오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냈던가 라고 반문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어요. 니체에 따르면 이 노예도덕은 다른 말로 고귀하지 못한 가치평가 방식이죠.
니체는 이 노예 도덕에 대비되는 고귀한 가치평가 방식인 주인 도덕이 다음과 같은 공식을 도출했다고 설명해요. 좋음은 고귀함이며 강건함이며 우월함이다. 이처럼 우월함이라는 의미의 좋음은 본래 강자와 정복자, 즉 노예 위에 군림하는 주인들이 자신을 규정하는 가치였죠.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주인들이 역사 속의 투쟁을 거쳐 정치적인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가치 설정의 주도권이 승리한 노예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대대적인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게 돼요. 기존의 우월함과 강력함을 의미했던 좋음은 이제 무해함 혹은 이기심의 부재를 뜻하는 선함으로서의 좋음으로 의미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가치평가에 따르면 이전의 좋음이었던 강력함과 우월함은 이제 악으로 전환되고 무력해서 무해하며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이 나쁨은 비로소 선이자 새로운 좋음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의 전도를 일으킨 주체는 사제 계급이죠. 구체적으로 특정하자면 이러한 사제적 특성을 지닌 민족 집단인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신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바빌론 유수와 디아스포라 등으로 대변되는 이 현실의 고난은 한없는 무력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니체는 지적해요. 니체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압제를 가하는 이민족에 대해 증오심과 복수심을 키우면서 오랜 역사에 걸쳐 자신의 적을 악으로 규정하는 가치 전도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어요. 반면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스스로를 선의 표상으로 만들었고요. 니체는 고귀한 가치평가와 고귀하지 않은 가치평가 간의 싸움의 상징은 로마 대 유대 혹은 유대 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 고귀한 자, 강력한 자, 지배자, 권력자에 대항해서 행해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저 유대인들이 이들에 반항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직자적 민족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적과 정복자에 대항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적의 모든 가치를 전도하는 것으로만, 즉 가장 정신적인 복수 행위만으로 만족했다. 왜냐하면 이 성직자적 민족에게는 저 가장 깊게 억눌린 성직자적 복수를 실행하려는 민족에게는 이것만이 어울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유대인이야말로 무섭도록 철저하게 감히 귀족적 가치 등식을 뒤엎고 가장 깊은 증오, 즉 무력함에서의 증오의 이빨로 이 반란을 물고 늘어졌던 것이다. 니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귀하지 못한 가치평가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장하죠. 니체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이 사랑과 숭고함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만든 것은 예수의 복음을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활용한 결과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기로 현실의 강한 자, 부유한 자, 지배하는 자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악인들로 규정되는 반면 핍박받고 병약하고 가난하며 죄 지은 자들은 진정 선한 자로 인정받으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노예 도덕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귀한 가치평가에 대한 고귀하지 못한 가치평가의 완벽한 승리로서 강하고 고귀한 지배자였던 로마를 딛고 일어나 가치 전환의 승리를 거둔 유대인들의 영리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니체는 지적하죠. 유대인들이 가치 전도를 통해 정립한 이 노예 도덕이 무려 2000여 년의 역사에 걸쳐 서구 세계를 잠식하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 및 대립구도를 정립하는 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바로 니체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들은 말하기를 가련한 자만이 선한 자이고 가난한 자, 무력한 자, 비천한 자만이 선한 자이며 괴로워하는 자, 빼앗긴 자, 병든 자, 추한 자만이 경건한 자이며 신에 의해 사랑받는 자이며 축복은 오직 그들에게만 있다. 그리고 너희 강력하고 고귀한 자는 이와 반대로 영원히 사악한 자, 잔인한 자, 탐욕스러운 자, 음험한 자, 신에 거슬리는 자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영원히 축복받지 못하는 자, 저주받을 자, 멸망할 자이니라 라고. 이 유대적 가치 전환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유대인이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선전포고를 통해 행사하게 된 어마어마하고 가장 숙명적인 주도권과 연관해서 나는 이전에 내가 말한 명제를 돌이켜 생각해본다. 즉, 유대인과 더불어 도덕에 있어서의 노예 반란이 비롯됐다. 이 반란은 그 이면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란이 계속적으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 반란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그 이후의 유럽 역사 속에서 로마로 상징되는 고귀한 가치평가 방식이 다시금 도덕적 지배권을 탈환할 몇 차례의 기회가 존재하긴 했죠. 로마와 연결고리를 갖는 르네상스 부흥, 그리고 프랑스 혁명 및 나폴레옹의 등장이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기회들이 번번이 대중의 맹렬하고 본능적인 원한 운동 때문에 결국 좌절돼 버렸다고 주장하죠. 이러한 가치 전도의 실패 사례들은 이 좋음과 나쁨 대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개의 대립되는 가치가 지상에서 수천 년간 지속되는 이 무서운 싸움을 벌여왔다는 사실과 이 중 이 선과 악의 가치가 확실히 더욱 오랫동안 지배해왔다는 니체의 주장을 뒷받침하죠. 니체는 이러한 싸움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고조되는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더욱 정신적이고 심오해지고 있음을 지적해요.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가치평가의 단어 배후에 이처럼 상상조차 못했던 인류 역사 속에 치열하고 거대한 투쟁이 존재한다는 이 니체의 주장을 읽으니 왠지 좀 멍해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그런 의미로 착하다는 말을 쓴 건 아닌데 하는 혼란함이 밀려오진 않나요? 사실 니체의 이러한 주장은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니체의 역사인식과 해석은 보시다시피 대단히 도발적이고 편파적이고 또 선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기도 하죠. 니체가 이 대중의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수많은 비평가와 안티들을 몰고 다니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들도 많고요.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에서는 금서로 지정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니체를 읽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많은 철학책을 읽으며 느끼셨겠지만 그 어떤 위대한 철학책도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진 않죠. 위대한 철학자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사고와 시각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자에 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니체의 저작은 놀랍도록 혁명적이죠. 기존의 철학자들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에 천착해 왔던 것과 달리 니체는 이 문제를 180도 뒤집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따져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으니 말이죠.